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8월, 제가 중국 이커머스 회사의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일하던 때였어요. 상하이 루자주의 금융지구 58층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던 마철루가 온통 제 발 아래 있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는 연봉 20억의 명품백과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 중국 최고의 마케터였어요. 매일 아침 비서가 준비해주는 프리미엄 커피를 마시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회의를 주도했었죠. 특히 한국 시장은 제가 직접 맡아서 진출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왜냐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하던 날이었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 별거 아닌 시장이에요. 가격만 확 낮추면 다 먹히겠죠. 쿠팡이니 네이버니 하는 토종 이커머스들은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테무의 회장님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해낼 거라 믿내라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곧 한국 시장도 우리 차지가 되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이 사연 시작합니다. 테무의 한국 진출은 처음엔 정말 순조로웠어요. 초저가 전략이 통한 거죠. 한국 소비자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었어요. 진출 100일 만에 매출 5천억을 찍었을 때 저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었죠. 하지만 그때 첫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서울 강남의 한 유치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테무에서 산 유아용 의류를 입은 아이들 80%가 심각한 피부 발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에이, 겨우 발진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리가 판매한 유아용품에서 기준치의 8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뉴스 속보로 테무 제품의 유해성이 보도됐고 SNS에서는 분노한 학부모들의 항해 글이 폭주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무서움을 실감했어요. 특히 한 젊은 엄마가 올린 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입은 옷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돈 몇천 원 아끼자고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 글 밑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이 저를 밤새 괴롭혔어요. 본사에서는 매출 수치만 들먹이며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이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어. 가격 더 낮추고 새로운 상품 올려. 어차피 한국 소비자들은 금방 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결국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기로 했어요. 테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에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테무 제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뷰를 공유하고 품질 검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제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어요. 실밥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배송이 하루만 늦어도 바로 환불을 요구했고 광고 사진과 실제 제품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즉각 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마치 전문 품질 검사관처럼 꼼꼼했고 전문가처럼 냉철했어요. 이건 제가 상하이에서 상상했던 시장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나 봐요. 다음날 더 큰 폭탄이 터졌거든요. 한국의 소비자 단체가 테무 제품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무려 63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였죠. 주방용품에서는 납 성분이, 화장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특히 아동용 물컵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기준치의 12배나 됐었죠. 저는 그날 아침 서울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이 테무 앱을 열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 봐.
내가 산 전기장판이랑 완전 다르잖아. 광고 사진은 명품 같은데 실제로 받아보니 시장에서 파는 3만 원짜리보다도 못해.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4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언니가 거기서 산 프라이팬 써봤다가 코팅이 다 벗겨져서 응급실 실려갈 뻔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첫 사용에 그런다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부께서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죠. 당신들이 파는 전기밥솥 때문에 우리 부엌에 불날 뻔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밥 짓다가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날 하루 동안 무려 3만 건이 넘는 환불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환불 처리를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이 하나같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20대 여성분이 올린 글이 특히 바이럴하게 퍼졌어요. 테무에서 산 원피스를 입고 소개팅에 나갔다가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는데 봉제선이 전부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이 SNS에서 10만 좋아요를 받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 이슈가 됐죠. 저는 급하게 품질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테무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매출은 90% 이상 급감했고 새로 올리는 상품마다 또 사기치려고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최악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긴급 전화를 받았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테무에서 구매한 전기장판이었대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테무는 사실상 한국에서 영업을 접어야 했어요. 본사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상하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호출을 받아 비행기를 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가 자네를 믿고 정권을 줬는데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품질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씀드렸죠. 하지만 본사 임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도 잘만 팔리는데 뭐가 문제야? 가격만 더 낮추면 되는 거 아냐? 그때였어요. 제 옆자리에 있던 미국 지사장이 한마디 했죠.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테무 제품 때문에 화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험사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테무의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는 우리 전기차 100대가 한꺼번에 고장났대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거죠. 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한밤중에 전부 대피해야 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지역을 달리던 현대차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영하 30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달렸다는 거죠. 러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한국 차는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끄떡없다며 극찬을 쏟아냈어요. 회의실에서 이야기가 나오자 전기차 담당 임원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우리 전기차 200대가 반품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반짝임이 처음으로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던 걸까요? 더 큰 충격은 제가 직접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리러 갔는데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율이 너무 높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이 갑자기 후방 카메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현대차 제품인데 5년째 쓰고 있어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죠. 중국 것도 써봤는데 3개월 만에 고장났어요. 파리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전기차 매장 앞에서 항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테무의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었죠.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됐다.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 AS가 전혀 안 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바이어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려줬죠. 중국 제품은 이제 유럽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거든요. 한번 실망한 고객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보험 문제였어요. 영국의 주요 보험사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사고가 나면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부품 수급도 어렵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중국 본토의 보험사들도 자국 전기차의 보험료를 2배로 올렸다고 해요. 반면 한국차는 달랐어요. 런던 시내를 달리다가 우연히 현대 아이오닉 5를 봤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저게 바로 테슬라를 위협하는 차라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노트북을 펴고 전 세계 자동차 리뷰들을 찾아봤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었고 품질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 테무의 제품은 최하위였죠. 다음날 아침 본사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왜 세계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적었죠.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차가웠어요.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된다. 품질 개선은 비용만 늘릴 뿐이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테무의 전기차 배터리가 주행 중에 폭발한 사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뉴스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우리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40%나 폭락했어요. 본사는 발칵 뒤집혔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고 저는 다시 한번 상하이로 호출됐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심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임원들의 표정이 얼음장 같았죠. 회장님은 제 보고서를 들고 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냈던 그 장문의 이메일이었죠. 장밍 자네가 이걸 썼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제품이 형편없다고? 기술력이 낮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됐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현대차를 보십시오. 그들은 20년 전부터 품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때였어요. 재무담당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현대차보다 가격이 30%나 싸요. 소비자들은 항상 싼 걸 찾는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왜 우리 전기차는 반품되고 현대차는 대기 주문이 밀릴까요? 더 놀라운 자료도 보여드렸어요.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지에서 실시한 품질 테스트 결과였죠. 우리 전기차는 100개 항목 중 무려 47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반면 현대차는 2개 항목만 지적을 받았을 뿐이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러시아의 한 유튜버가 찍은 영상이었죠. 영하 30도의 시베리아에서 전기차들을 테스트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차는 시동도 걸리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멀쩡히 달리고 있었죠. 이건 또 어떻습니까? 다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시속 200km로 달리던 우리 차의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는 장면이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드렸죠. 세계 각국의 보험사들이 우리 차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심지어 중국 본토의 보험사들조차 우리 차의 보험료를 2배로 올렸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품질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때 마케팅 이사가 냉소적인 말을 던졌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현대차처럼 20년을 기다리자고?
그동안 우리는 다 망하란 말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제 사직서였어요.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향했죠.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직원들이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출입증을 체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의 기술은 국가기밀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연구소 내부는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몰두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배터리 연구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배터리 셀을 개발하기 위해 무려 3년이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무는 3개월이면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현대차의 힘입니다.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름길을 찾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 차를 선택한 고객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실험실 한쪽에서는 극한 환경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에서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작년에 시베리아에서 우리 차가 멀쩡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연구원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질관리실이었어요.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불량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품질관리 팀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번 발견된 문제는 절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점심시간에도 기술 토론이 이어진다고 해요.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완벽한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장 대표님, 사실 저도 3년 전까지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깨달았죠. 진정한 기술력이 뭔지를.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 방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어요. 태무본사로 보내는 마지막 보고서였죠.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진정한 품질,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답장이 왔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태무의 전기차 사업 철수가 공식 발표됐죠. 2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됐고 주가는 바닥을 쳤어요.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품질 경영을 공부하고 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품질에 대한 철학, 그걸 진정으로 배우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 옛날 동료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는 지금 중국의 다른 전기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으니까요. 태무의 실패는 단순한 하나의 기업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빨리빨리만을 외치며 달려온 중국 제조업 전체의 실패였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 개선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남양연구소 앞을 지나가며 생각해요. 진정한 기술력, 그리고 품질에 대한 지명.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더욱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 각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